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정년기 아들을 두고 있는 50대 여성이에요. 흔히 말하길 첫사랑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초혼을 첫사랑이 아닌 직장 동료와 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1년 반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료로 지낼 땐 서로 잘 통하는 파트너였지만 막상 부부가 되고 나니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건 전 남편 역시 저에 대해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결혼하고 결국 1년 만에 별거에 들어갔고 반년 뒤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직장 동료였기 때문에 이혼 뒤 직장에서 마주치는 게 껄끄럽지 않겠느냐 생각하실 텐데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이혼 직전에 전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았거든요. 동기를 통해 들은 바로는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첫사랑과 재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니 이혼이 우리 두 사람한테는 잘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됐지 뭐하러 사연을 보냈나 궁금하시죠? 그건 제 아들의 상견례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날 생긴 일은 아니고 그동안 쌓여왔던 문제들이 그날 폭발한 거예요. 그 좋은 날 형사까지 들이닥쳤으니 말 다 했죠. 평소 이 채널을 통해 이런저런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에 저런 인간 말종 같은 인간들이 실제로 존재할까 의문이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이제야 실감이 나네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직업 특성상 별의별 인간들을 다 만나봤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태권도를 했어요. 저희 아빠가 태권도 선수였는데 은퇴 후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 또래 어린 여자아이들이 인형놀이를 하고 고무줄 놀이를 할 때 저는 도복을 입고 도장을 활보하며 자라야 했어요. 부모님 강요로 그랬던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의에 따른 거였어요. 예쁜 것보다도 힘찬 발차기가 더 멋있어 보였거든요. 특히나 제가 태권도에 빠져 살았던 건 저보다 4살 많은 동네 오빠 때문이었어요. 그 오빠는 얼굴도 잘생기고 태권도도 잘했는데 어린 제 눈에는 TV에 나오는 배우나 가수들보다도 훨씬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오빠는 하루도 안 빠지고 도장에 왔었는데 그렇다 보니 얼굴을 마주치는 날도 많았고 운이 좋으면 말도 몇 마디 나누기도 했어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더더욱 오빠한테 빠져 살았어요. 당시 고등학생이던 오빠는 이미 성인에 가까운 체격이었고 그래서 발차기에 힘이 실려 있어서 파워가 상당했거든요. 고등학생들 중에는 오빠와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어서 대학생 오빠들과 대련을 하곤 했어요. 다른 대학생을 제압하는 오빠의 실력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그런 오빠를 보며 짝사랑을 키워가던 어느 날 오빠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평소 제가 대련하는 걸 지켜봤었는지 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칭찬도 잊지 않았죠. 그동안 실력이 많이 늘어는 걸 열심히 해서 나랑도 대련 한번 하자. 오빠의 그 말은 아빠가 해주는 칭찬보다 수십, 아니 수백 배는 더 파급력이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이를 악물고 연습을 했으니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오빠의 칭찬 한마디에 제 실력은 일취월장했고 나가는 대회마다 메달을 따오기 시작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를 오빠와의 대련을 꿈꾸며 땀 흘려 연습한 결과였죠.
이전까지는 딱히 태권도를 계속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태권도 선수가 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몇 년 뒤 오빠는 대학생이 되었고 전처럼 자주 도장에 오지는 않았지만 방학 때 도장에 나와 아르바이트로 초등부 수업을 맡아주곤 했어요. 제가 속해 있던 중등부 수업이 아니라는 게 내심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오빠가 군에 입대를 했거든요. 태권도 국가대표를 꿈꿨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군입대를 하게 됐다고 들었어요. 지금이야 군복무 기간이 2년이 채 안 되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창 운동을 하던 사람이 군입대로 인해 2년 넘게 공백기를 갖게 되면 얼마나 치명적인지 운동을 해본 사람이라면 잘 알 거예요. 결국 오빠는 제대 후 진로를 바꿔 체육 교사가 되었어요. 첫사랑이 군에 가 있는 동안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고1 때 시합 중 발목을 다치면서 태권도 선수의 꿈을 접게 되었어요. 워낙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했던 탓에 체육 과목에서 두각을 보였어요. 매 학년마다 체육부장을 맡아가며 체력장에선 늘 특급을 받곤 했죠. 솔직히 공부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지만 학구열이 남달랐던 엄마 덕분에 사교육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다가 꽤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 태권도를 포기한 뒤에도 진로 결정을 하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다만 제가 원하는 학교와 엄마가 원하는 학교가 달라서 한동안 냉전 아닌 냉전을 벌여야 했어요. 제가 원했던 학교는 다름 아닌 경찰대였거든요. 엄마는 하고 많은 대학 중 왜 경찰대냐며 화를 내실 정도였어요. 네 점수면 충분히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겠다는 거야? 너 경찰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박봉에 맨 깡패들만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여자가 돼선 그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너 경찰 되면 엄마랑 아빠가 두 발 뻗고 잠이나 잘 수 있겠니? 안 그래도 TV에 흉악범의 조폭 뉴스만 나와도 가슴 철렁 하는데 내 딸이 그런 놈들을 상대한다면 잠이나 잘 수 있겠냐고. 현주야, 그러지 말고 영문과 들어가. 영문과 가서 영어 선생을 하든 통역을 하든 곱게 살라고. 어? 싫어. 남의 자식은 위험한 일 해도 되고 엄마 자식은 안 된다는 거잖아. 엄마는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난 엄마처럼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하면서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곱게 살고 싶으면 엄마나 그렇게 살아. 난 내 인생 살 거라고. 마주칠 때마다 거친 말이 오갔고 그럴 때마다 아빠는 두 여자 사이에서 중재하느라 진땀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곧 화살은 아빠한테 쏟아지곤 했죠. 사실 제게 경찰을 권했던 게 아빠였거든요. 이게 다 당신 탓이야.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를 당신이 사지로 내몬 거라고. 당신이 책임져. 현주 쟤 경찰대만 가게 했단 바. 당신 그날로 이혼당할 줄 알아. 비록 아빠가 태권도 유전자기는 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엄마는 체구도 작고 여자한 사람이긴 했지만 누구한테도 져본 적 없는 아빠를 말 한마디로도 제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아빠는 이혼을 당하지 않으려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경찰대에 가겠다는 제 의지는 활활 타올랐어요. 그래서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었죠. 이 세상의 엄마들이 가장 경악하는 그거. 단식이었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끼니를 거른 적이 없던 제가
3일이나 곡기를 끊자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셨어요. 그리고 단식을 한 지 5일째 접어들던 날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코 속에 붙은 코딱지를 과하게 뜯어내다 코피가 났는데 그걸 본 엄마가 기겁을 한 거예요. 평소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했던 딸이 단식 끝에 코피까지 흘리니 가슴이 철렁했던 거죠. 달려와 휴지로 제 코를 막으면서 울컥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에 코딱지를 팠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었죠. 그날 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엄마랑 아빠가 거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곤 드디어 경찰대에 가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허락과 동시에 밥부터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식탁에는 죽부터 불고기까지 거한 한 상이 차려져 있었고 그날 저는 소화제를 먹고 자야 할 만큼 과식을 했어요. 엄마한테는 비밀이지만 사실 제가 집에서만 단식을 했을 뿐 학교에서는 친구들 도시락을 뺏어 먹고 있었거든요. 야자 시간에 몰래 나가서 떡볶이도 먹고 오곤 했고요. 말이 단식이지 굶은 건 아침밥 정도가 고작이었어요. 엄마를 속인 건 죄송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경찰대에 가고 싶었던 거죠. 부모님 허락을 받긴 했지만 경찰대가 커트라인이 꽤 높아서 그리 만만한 대학이 아니었어요. 예전엔 서울대에 갈 실력들이 경찰대를 갔다고 하지만 제가 갈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서울 상위권 대학 성적에 체력도 겸비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서 저도 죽어라 노력을 해야 했죠. 그렇게 해서 겨우 경찰대 합격증을 받게 됐지만 합격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경찰대 생활은 무지 힘들어요. 힘들게 들어갔지만 졸업을 하는 건 더 힘들 정도로요. 그렇게 힘들간 졸업한 뒤에는 지구대에서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는데 그때 처음 현장에 투입이 돼요. 이때부터는 매 순간 멘붕이 오게 되는 거죠. 대학에서 수없이 실습을 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음에도 현장에 투입되고 나면 차원이 다른 현실에 진땀을 흘리게 되거든요. 영화 속에서처럼 멋지게 상황을 타결하는 경찰은 현실에 없었어요. 그냥 동네 북이라고 보면 맞아요. 잦은 출동에 몸은 천근만근인데 밥보다 더 자주 욕을 먹어서 정신이 너덜너덜해지거든요. 거기다 강력사건이 터지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야 하는 탓에 일반인이라면 평생 보지 않아도 될 끔찍한 상황도 보게 돼요. 그런 탓에 트라우마를 안게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저도 경찰이 되고 초반엔 이런 이유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생애 첫 살인사건 현장을 본 이후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출동을 알리는 무전이 오면 덜컥 겁부터 나기도 했고요. 그때 도움이 많이 되어준 사람이 제 첫 남편이었어요. 제 첫 파트너이기도 했죠. 경찰들은 2인 1조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파트너끼리는 심적으로 많이 의지를 하곤 해요. 거기다 제 경우는 힘들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를 챙겨준 사람이라서 감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연심이 생겼고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사람임에도 파트너일 때와 남편일 때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결혼 후 팀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저한테만 가사일까지 전담하게 하거나 며느리로서 도리를 강요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 때문에 결혼 생활 내내 다툼이 그치지 않았어요. 저도 제 일에 대한 사명감이 있고 승진하고픈 욕망이 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것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만 경찰이야? 나도 경찰이야. 왜 매번 여자라고 무시하냐고.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어. 누가 할 소리. 나도 네가 이렇게 집안 살림도 팽개치고 승진에만 목숨 건 사람인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했어. 내가 많은 걸 바라냐? 그저 집에 왔을 때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거랑 시골에 계신 부모님 좀 챙겨달라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매번 이 난리냐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 거면 차라리 헤어지자. 언제는 여자라고 약한 척하지 않아서 좋다더니 막상 결혼하고 나니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남편한테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진 우리는 별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혼하기 한 달 전쯤 동료를 통해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자진해서 시부모님이 계신 지방으로 가게 된 거였죠. 아무리 별거 중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실까지 남을 통해 듣게 하는 남자랑 더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죠. 반년가량 별거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딱히 짐 정리를 할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1년 반 만에 끝난 결혼 생활로 부모님은 꽤 충격을 받으셨지만 이미 신뢰가 깨진 사람과 함께 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다는 제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혼 후 진급을 한 저는 이전과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혼에 따른 주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동한 부서는 상대적으로 내근이 많은 곳이라서 전보다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보다 친정에 자주 들르게 되었죠. 이혼한 딸을 걱정하는 부모님 때문에라도 더 자주 얼굴을 비추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러다 만나게 된 거예요. 제 첫사랑을요. 하루는 엄마가 퇴근길에 아빠를 태워서 집에 오라고 하셔서 태권도 도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아빠랑 같이 있지 뭐예요. 유치원부 수업은 진작에 끝났을 시간인데 말이죠. 그래서 얘는 누구냐고 물었더니 글쎄 제 첫사랑인 재민 오빠 아들이라는 거 있죠. 그 말을 듣고 봐서 그런가 얼굴이 많이 닮았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재민이가 일이 있을 때 종종 애를 여기에 맡기곤 하는데 오늘따라 많이 늦네. 애 엄마는 어쩌고 애를 도장에 맡겨? 그러자 아빠는 아이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하시고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몇 년 전에 이혼했대. 아이 때문에 자기 인생 망치기 싫다고 애까지 떠넘기고 유학 떠났다더라. 유학 간 지 1년도 안 돼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이혼해달라고 하더래. 참나,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지 원. 그래서 이혼해준 거야? 그럼 어쩌냐? 남편도 싫고 지 자식도 싫다는 여자를. 간통으로 확 쳐넣어도 모자랄 판에 애 양육비도 안 받고 이혼해줬다더라. 아이고, 물러 터진 놈 같으니라고. 혹시라도 애 앞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자식 같으면 못 박기 싫어서 엄마가 아파서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그랬다니까. 그동안 일에 치이고 남편과의 불화로 친정을 멀리했던 탓에 오빠가 이혼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비록 제 첫사랑이기는 하지만 이미 남의 남자가 된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빠를 통해 오빠의 상황을 듣고 나니 남의 일 같지 않게 제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바람난 아내를 순순히 보내주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왠지 오빠답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오랜 시간 짝사랑했던 오빠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오빠는 10시가 넘어서야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왔어요. 거래처 접대가 있어서 술을 마셨는지 술 냄새가 풍기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가겠다길래 제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한때 밤잠도 설치게 할 만큼
나를 설레게 했던 청년은 세월의 직격탄을 맞고 아저씨가 되었더라고요. 공중을 나르며 돌려차기를 하던 날쌘 몸에는 사회생활의 흔적이 두둑한 살집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웃을 때는 폭 패는 보조개가 여전해서 풋풋하던 예전의 모습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아이를 방에 누이고 거실에 앉아 오빠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 세월이 순식간에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한참을 웃고 떠들다 보니 12시가 훌쩍 넘어버릴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처럼 가슴 떨리는 사랑은 아니지만 소소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이 사람과 함께 산다면 행복할 것 같다고요. 그런데 저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었나 봐요. 며칠 뒤 오빠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날 밤늦게 혼자 보낸 게 미안하다며 밥이라도 사고 싶다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대신 오빠 혼자 나오지 말고 아이도 데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오빠는 제게 미안했는지 그래도 되겠냐며 되묻더군요. 아빠가 돼선 애는 놔두고 혼자 나오려고 그랬어? 당연한 걸 묻고 그래. 오빠 아들 이름이 정훈이라고 했지? 정훈이가 뭘 좋아하려나? 햄버거 아니면 돈가스? 짜장면. 짜장면을 제일 좋아해. 어쩜 그런 것도 지 아빠를 똑같이 닮냐? 오빠도 짜장면을 제일 좋아하잖아. 우리 아빠 도장 다닐 때도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 매번 짜장면 먹겠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지? 아, 말 나온 김에 예전에 도장에서 자주 시켜 먹던 중화로 갈까? 오빠 거기 짜장면 제일 좋아했잖아. 지난번에 보니까 아직 있는 것 같던데? 그 주 주말 우리는 저희 아빠 태권도 도장 근처에 있는 중화로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함께했던 추억 덕분에 이혼남 이혼녀가 되어 다시 만난 이 순간에도 어색함보다는 익숙함이 더 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재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한 번의 실패 탓에 재혼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 더 걱정을 하셨죠. 제가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셨던가 봐요. 오히려 저는 그런 걱정이 없었는데 말이죠. 사실 저는 재혼이 실패할 걱정보다는 이번에도 오빠를 놓치면 어쩌나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 설득에 나섰고 아이 때문에 고민하는 오빠한테 확신을 심어주려 노력했어요. 오빠의 아내뿐만 아니라 정훈이 엄마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꼭 재혼을 하고 싶어서 정훈이한테 잘했던 건 아니에요. 오빠를 닮은 정훈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거든요. 정훈이는 너무 어릴 때 친엄마랑 헤어져서 엄마 정을 모르고 자란 탓에 다가가는 저를 밀어내지 않고 받아주었어요. 조그마한 아이를 양팔 가득 끌어안는데 어찌나 따뜻하고 예쁘던지. 꼬물꼬물 움직이는 손가락도 귀엽고 티끌 하나 없이 맑은 눈동자도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더는 슬픔을 안기기 싫어서 내 배로 아이를 낳는 건 스스로 포기했죠. 재혼 전부터 그러기로 결심을 했던 터라 살림을 합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한테 정관수술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렇게 볼 거 없어. 내가 오빠 하나 보고 재혼을 결심한 줄 알아? 난 욕심이 많은 여자야. 남편도 필요하고 내 자식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오빠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일타쌍피라고 할까? 암튼 내 인생의 아들은 정훈이 하나면 돼. 난 이제부터 정훈이 엄마로 살 거고
내 새끼 가슴에 상처 입지 않게 최대한 내가 품고 살 거야. 그러니까 감동 그만하고 얼른 수술이나 받아. 말을 하는 내내 속으로 울컥울컥해서 일부러 더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오빠는 그런 저를 말없이 안아주더라고요. 동료들 앞에서 한 첫 결혼을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재혼은 따로 식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살림을 합치고 오빠랑 둘이 혼인신고를 하는 걸로 결혼식을 가름했죠. 제가 소속된 부서가 내근직이기는 해도 큰 사건이 터지면 며칠씩 집에 못 들어가는 날도 많았어요. 그럴 때는 오빠가 퇴근할 때까지 친정엄마가 아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전세 계약이 만료되자마자 저희 친정 근처로 집을 옮겼어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방과 후에 아빠 도장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저희 엄마가 집에 데려다가 밥도 먹일 수 있으니까요. 오빠 혼자 동동거리며 키우던 아들을 우리 부부와 부모님까지 네 사람이 함께 키우다 보니 애 키우는 게 훨씬 수월하고 아이한테도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제 친정 근처로 이사를 온 후부터 아들 표정이 전보다 더 밝아졌거든요. 아빠한테만 받던 사랑을 새엄마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저희 아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늘 조용하던 제 친정도 아이가 생기니 전보다 북적거리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사이 우리 가족은 마치 처음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단단한 결속을 이루게 됐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당연하게 여겨질 즈음 시련이 닥치더군요. 평소와 같았던 아침 출근길이 남편의 마지막이 되고 만 거예요. 퇴근 무렵 남편의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회사 화장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했다는 비보였어요. 경찰이 된 이후 무수히 많은 사망 사건을 접했던 저였지만 내 남편의 부고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더라고요. 남편이 죽었다는 말에 숨이 턱 막히면서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동료가 그런 저 대신 전화를 이어받고는 저를 차에 태워 병원까지 가주었어요. 병원에 도착해 머리까지 하얀 천을 덮고 있는 남편을 보니 그제야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더라고요. 그리곤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영안실 복도에 앉아 울고 있는데 뒤늦게 연락을 받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아들이 달려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들을 보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 나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어쩌면 우리 아들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른 눈물을 훔치고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엄마인 내가 무너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속으로 되뇌면서요.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회사의 보상 문제가 정리되는 동안 저는 한순간도 정신을 놓을 수 없었어요. 먼저 떠난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내 아들을 온전히 키워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텨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아들 녀석이 엉뚱한 생각을 하지 뭐예요. 남편의 49제가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무렵 아들 녀석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정훈이 어머님, 남편분 일로 상심이 크시겠지만 정훈이한테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가정 형편이 어려우시면 제가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정훈이처럼 성적도 좋은 아이를 그렇게 방치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우리 정훈이를 방치하다뇨. 그리고 저희 집 형편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그러자 담임 선생님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러는 거예요. 정훈이가 야간 자율학습도 빠지고 학교 근처 햄버거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모르셨어요? 정훈이 말로는 가정 형편 때문에 돈을 벌여야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도 못한다고요? 그럼 어머님은 모르셨던 건가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날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온 아들을 붙잡고 물었어요. 학교에서 지금 끝났냐고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아들에 대한 배신감에 처음으로 아들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네가 담임 선생님한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돈 벌어야 된다고, 야간 자율학습 못한다고 그랬다며. 햄버거 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도대체 왜 이래? 아빠 안 계시니까 이제 막 나가겠다는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 없던 애가 왜 이러는 거냐고. 도대체 왜? 그러자 아들이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나 키워야 할 이유 없어진 거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널 키워야 할 이유가 없어? 엄마가 자식을 키우는데 왜 이유가 필요하냐고. 엄마는 내 친엄마가 아니니까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내 친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나 버리라고요. 엄마 인생 나 때문에 낭비하는 거 미안하고 싫어요. 그동안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살게요. 아들의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어린 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그동안 내가 아들한테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내 사랑이 부족했던 탓인 것 같아서 숨도 쉬어지지 않을 만큼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주저앉아 주먹으로 가슴을 팍팍 치며 숨을 몰아쉬는데 그 모습에 놀란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제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닐까 안절부절하며 잘못했다고 비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안심이 됐어요. 이렇게 내 걱정을 하는 놈이 어떻게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지 아빠 닮아서 착해 빠져선 자기보다도 내 걱정을 먼저 하는 녀석이 어떻게 날 버리고 떠나겠다고.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난 남편 없이는 살아도 너 없이는 못 살아. 내 아들 없이는 못 산다고. 네가 엄마 버리면 엄마는 숨도 못 쉬고 죽을지도 몰라. 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엄마 떠날 거야? 엄마 버리고 집 나갈 거냐고. 비록 내가 내 배로 널 낳지는 않았지만 널 만난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세상에 내 아들은 너 하나뿐이야.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부부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부모 자식은 죽어서도 절대 남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넌 죽든 살든 내 아들이라고. 혹시라도 엄마 몰래 집 나갈 생각이라면 당장 집어치워.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엄마 너 찾아낼 거니까. 알았어? 그러자 아들은 손등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며 펑펑 울었어요. 그런 아들을 끌어안고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다시 예전처럼 모범생으로 돌아왔고 몇 년 뒤 S대 법대에 진학했어요. 졸업 후엔 로스쿨에 진학했어요. 제 벌이로는 어림도 없는 학비였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회사로부터 받은 위로금을 잘 불려둔 덕에 아들 녀석 학비를 댈 수 있었어요. 아들은 변호사 시험도 한 번에 붙어서 꽤 이름 있는 로펌에 들어가게 되었죠. 저희 아빠는 제 아들이 대학에 붙었을 때도 그랬지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태권도장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붙였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말이죠. 그 현수막이 창피할 법도 한데 아들 녀석은 되려 현수막을 배경으로 인증샷까지 찍어 카톡 프로필을 했지 뭐예요. 이게 다 외할아버지가 자기를 많이 사랑해 주신다는 증거인데 뭐가 창피하냐면서 말이죠. 마음 씀씀이가 이러니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제 아들을 예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자 손주였죠. 그런 아들이 로펌에 들어가고 몇 년 뒤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했을 때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품 안의 자식으로 살아줬으면 했거든요. 그래도 지 짝을 찾아가겠다는 애를 말릴 수는 없어서 축하해 주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내 아들 정도면 어디 가서도 사랑받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별다른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겠다고 한 녀석이 어찌 된 게 결혼할 여자를 집에 소개할 생각도 않지 뭐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한테 물었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여자 쪽 부모님이 자기를 탐탁지 않아 한다고요. 아니 왜? 네가 인물이 딸리니 직업이 딸리니 성격이 딸리니 어느 거 하나 안 빠지는 내 아들이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남들은 돈을 싸들고 와서 결혼하자고 난린데. 솔직히 제 아들이 로펌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부터 결혼 업체와 결혼 브로커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그중에는 사업을 크게 하는 집도 있었고 모 대학 총장 딸도 있었을 정도로 제 아들이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잘난 집안이길래 내 아들이 못마땅하다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쪽 부모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아빠라는 사람이 전과 7범 사기꾼이지 뭐예요. 엄마는 꽃뱀 전적에 사기 도박으로 실형까지 받은 전과 3범이고요. 아니, 도대체 어쩌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랑 엮이게 된 건지 허위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어요. 이런 주제에 내 아들을 못마땅해 하다니 기가 차더군요. 그래서 이 인간들에 대해 더 파보기로 했어요. 똥개가 똥을 끊지 사기 전과 7범이나 되는 인간이 사기를 치지 않고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수사과가 아니다 보니 더 이상 정보를 얻는데 무리가 있더라고요. 경찰이라고 해서 함부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활동했던 지역을 찾아봤더니 제가 아는 사람 관할구역이더라고요. 바로 전 남편이었죠. 이혼한 뒤로 연락 한 번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부탁을 하려니 선뜻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자식 일이다 생각하니 철판을 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 딱 깔고 전화를 했죠. 당신이 그 인간들을 어떻게 알아? 안 그래도 잠적해서 수배 중인데 혹시 뭐 아는 거 있어? 알고 있는 대로 말해봐. 전 남편은 제가 그 인간은 이름을 꺼내자마자 되려 당장이라도 잡으러 올 것처럼 저를 닥달했어요. 그래서 제 아들 일을 전했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그 자식한테 딸이 어딨어. 걔도 다 한패거리야. 아직 별만 안 달았다 뿐이지 걔도 여기저기 엮인 게 한둘이 아니라고. 야, 이것들이 강 크게 서울까지 가서 판을 벌리고 있어? 아니, 당신 아들은 어쩌다 그런 것들한테 걸린 거야? 변호사 시계나 되면서 사기꾼들한테 걸리는 게 말이 돼? 아니, 당신은 아들이 그런 것들한테 타깃이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어? 아니, 내가 당신을 탓하는 건 아니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야. 내 말이 원래 좀 거친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뭐, 이렇게 된 거 이참에 부탁 좀 하자. 전 남편은 한참 성을 내더니 공조를 하자고 했어요. 혹시 중간에 눈치를 채면 도주할지 모르니까 상견례 날을 디데이로 하자고요.
저도 그놈들을 붙잡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지라 전 남편과 손을 잡기로 했어요. 전화상으로 설계를 끝내고 통화를 마쳤는데 그제야 아들 녀석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가 전과 7번과 한패라니 이 사실을 알면 충격이 심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더 마음을 주기 전에 확실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날 밤 아들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별로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자기도 내심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소개하는 것도 미루고 조사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에 무겁게 올라있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자부터 데려와 인사시키고 하루속히 상견례부터 잡자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주 주말 상대 여자를 저희 집에 아닌 제 친정으로 불러서 친정 부모님께도 인사를 시켰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아무래도 저희 집에는 제 제복도 있고 경찰대 동기들과 찍은 사진부터 제 신분이 드러나는 물건이 많아서 정체를 들킬 위험이 높았거든요. 게다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르는 부모님이 옆에 계시면 여자를 속이는데 수월할 것 같았어요. 다행히 아들이 제 직업을 공무원이라고만 해둔 탓에 경찰 신분은 들키지 않은 상태였어요. 부모님께도 제 직업은 가급적 말하지 말라달라고 부탁했고요. 그렇게 무사히 여자가 인사를 하고 돌아간 뒤 서둘러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외조모가 병원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 뉘앙스를 풍겼더니 그쪽에서도 별말 없이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 상견례가 있을 식당에 미리 도착한 전 남편과 동료 경찰들은 신분이 들키지 않게 주변에 잠복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자는 미리 룸 안에 들어가 있었죠. 약속 시간이 되자 여자가 자기 부모와 함께 룸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라는 여자는 눈으로 제 옷과 백, 구두 등을 빠르게 훑더라고요. 사는 수준이 어떤지 보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남편을 향해 고개를 살짝 흔들더군요. 별 볼 일 없다는 의미 같았어요. 그러자 남자가 표정을 굳히며 앉자마자 투덜거리더군요. 설마 자식이 변호사라고 열쇠 타령할 생각은 아니겠죠? 요즘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라도 다들 억대 연봉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는 편의점 알바 시급만도 못 버는 변호사도 있으니 말입니다. 네, 인터넷 기사를 보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들은 꽤 버는 편이라서 그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따님 나이에 비해 부모님이 상당히 젊어 보이시네요. 그러자 여자 엄마가 발끈했어요. 아니, 젊은 게 어때서요? 요즘 돈 있는 사람들은 하도 관리를 잘해서 본래 나이보다 10년은 좋게 어려 보이는 거 모르세요? 하긴 싸구려 레자백이나 들고 다니는 공무원이 그런 걸 할 리가 있나. 솔직히 우리는 그쪽 아들이 변호사라고 해서 그리 대단하게 생각지는 않아요. 우리 딸도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재혼 집안이라니. 이런 말 한다고 기분 상해하지는 마세요. 내 자식 시집보낼 집에 대해 부모로서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하시라고요. 아무래도 그쪽은 결혼 상대로는 하자 있는 집안 아닙니까? 부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모친도 이혼 경력이 있다면서요? 솔직히 이런 콩가루 집안에 금지 오겹으로 키운 내 딸 보내기 싫습니다. 엄마, 결혼 허락해주기로 했잖아.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나 정은 씨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아빠가 엄마 좀 설득해주세요. 네? 이건 심파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아주 쇼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이미 합을 맞추고 왔는지 딸내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빠라는 인간이 뒤를 걸어왔어요. 네 엄마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우리처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한참 기운을 결혼을 하면 그것도 우리 흉이 되는 거야. 하나뿐인 딸 결혼시키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저기 안사돈,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그쪽에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도움을 드리리다. 얘기를 요약해보면 제 아들을 청담동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벌 아들로 소문을 내자는 거였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 중 하나를 내 아들 명의로 돌려주겠다고요. 대신 사료 정리랑 세금 문제가 있으니 저희 쪽에서 10억을 부담하라는 거였죠. 세금만 따져도 수십억인데 그걸 그쪽에서 낼 형편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 10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내가 대신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만하면 괜찮은 조건 아닙니까? 10억이면 윤 변호사 이름으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니 돈 마련하는 건 힘들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나 죽으면 딸아이한테 갈 재산 사위한테 조금 일찍 떼어준다 생각하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그 10억을 해먹자고 내 아들한테 작업을 건 거였어요. 10억 정도면 굳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겠는데요. 당장이라도 전화 한 통이면 그 정도 융통할 수 있으니까요. 제 전 남편이 워낙 재력가라서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휴대폰을 꺼내 전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지금 바로 10억 가능해? 우리 아들 상견례 중인데 바깥 사돈 될 분이 10억에 청담동 건물을 넘겨주겠다네? 굉장히 통이 큰 분이지 뭐야. 그러니까 여기로 돈 좀 보내줘. 직접 와도 좋고. 그래, 고마워. 제가 전화를 끊자 세 사람 눈이 번뜩였어요. 아니, 안사돈이 이렇게 수완이 좋은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전 남편 되시는 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물어도 될까요? 주먹 쓰는 일을 해요. 자주는 아니지만 총을 쏠 때도 있고 가끔은 약도 조금 만지고요. 뭐 그런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그 말에 세 사람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아무래도 잘못 건드렸다 싶은 눈치였죠. 그때 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왔어. 들어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 남편과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전 남편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곤 수갑을 꺼내들었어요. 그러자 세 사람은 닭장에 들어온 족제비를 피하듯 파닥거리며 도망치려고 난리더군요. 그래봤자 소용없는 일인데 말이죠. 저는 방금 전까지의 대화 내용이 녹화된 휴대폰 영상과 녹음기를 전 남편한테 건넸어요. 그러자 아빠라는 인간이 욕설을 퍼부으며 가만 안 두겠다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해줬죠. 이게 어디서 경찰한테 협박을 해? 전과 7범이면 눈에 뵈는 게 없어? 아니지. 이제 전과 8범 달게 될 테니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아니, 그리고 별을 7개나 달면 뭐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꼴랑 10억에 수백억짜리 빌딩을 넘겨준다는 말이 통하겠어? 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건 일반인들도 다 알아요. 유튜브에 검색 한번 하면 다 나오는 걸 댁들은 공부도 안 해? 이렇게 직업정신이 투철하지 못한데 무슨 사기는 친다고. 그리고 너, 우리 집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인생을 수채구멍보다 더럽게 샀냐니 어디서 감히 함부로 짓거려. 코레, 머리부터 발끝까지 짝퉁으로 싸매고 와선 꼴값은. 내가 상표법 위반 사건 한두 번 맡아본 줄 알아? 짝퉁은 실론 뜨고도 다 잡아낸다고 내가. 전 남편, 저 여자 제대로 포장해서 넘겨. 털어보면 짝퉁 유통한 애들도 땡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잘 엮여보라고. 니들 이번에 학교 들어가서 제대로 살다 나와라.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니들 인생 방학 없을 줄 알아. 알았어?
그렇게 상견례는 화려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하필 골라도 경찰 자식을 고른 멍청한 사기꾼 일당은 은팔찌를 차고 끌려갔고 실형을 살게 될 거예요. 전 남편이 벼르고 벼르던 놈들이라서 범죄 사항을 조목조목 빠짐없이 챙길 테니까요. 그리고 제 아들은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제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을 아직 품에서 놓지 않으려고 한 탓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닌지 괜한 죄책감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아들과 함께하고 싶네요. 저는 비록 한 번의 실패와 한 번의 성공으로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지만 내 아들은 제대로 된 짝을 만나 한 번에 성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게 생활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21살에 만나 24세 결혼했고 결혼 생활은 12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혼한 지는 2년 정도 되었는데 2년 만에 저와 남편의 처지가 180도 달라져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사이다 사연이라고 하던데 저한테도 그런 사이다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부디 제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른 형제가 없는 무남 동료였어요. 부모님이 어렵게 가진 아이라 어릴 때부터 참 귀하게 자랐는데 그때까진 세상 무엇 부러울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였어요. 주변에서는 혼자라서 그렇다며 저희 부모님에게 동생을 낳아줘야 한다고 조언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럴 수가 없었죠. 저를 낳고 저희 엄마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암이셨는데 저를 갖고 6개월 만에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하암도 하지 않고 당신 목숨을 건 출산을 하셨는데 저를 낳고 그래도 기적이라면 기적이 일어나 10년 정도는 뒤늦은 수술과 항암을 하며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하지만 암이라는 병은 생각보다 끈질긴 병이었고 결국 다른 장기로 전이까지 된 암은 저희 엄마를 더 이상 제 곁에 있을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요. 엄마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고 아빠는 열심히 사셨지만 예전 같지 않으셨어요. 밤마다 술에 의지해 살았고 잠도 거의 못 자고 출근해 일을 하는 최악의 생활을 하셨는데 결국 일을 하는 중 사고가 나서 아빠마저 엄마 곁으로 가고 말았어요. 그 때문에 저는 귀한 공주 대접을 받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고아가 되었고 그런 저를 떠맡으려 하는 친척은 없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재산이라도 있었으면 모를까 빚밖에 없었으니 굳이 어렵게 저를 데려가겠다는 친척은 없었어요. 그때 다른 친척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이제 고아원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 너 이제 어떡하냐? 라고 하는데 부모의 죽음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어린아이에게 고아라는 말은 너무 잔인한 말이었어요. 결국 저는 씩씩거리며 그 언니 얼굴을 평소 기르고 있던 손톱으로 핥혀버렸고 그 일로 고모와 삼촌은 뒤집어졌는데 그때 엄마의 유일한 혈육 이모가 나서서 저를 지켜줬어요. 당시 이모는 이혼을 당해서 외갓집에서도 유령 취급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형부 가는 마지막 길이라고
아무도 모르게 아빠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상주였던 저한테 무섭게 달려드는 친척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서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거의 떠넘겨지듯 저를 책임지게 되었어요. 사실 이모가 나타나 이모 집에 가게 되었을 때는 고아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놓였는데, 이모 집을 가보니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모한테는 저보다 3살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 이모는 반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군 식구인 저까지 셋이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모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모는 우리 혜선이가 와줘서 영주 언니가 덜 심심하겠네. 이모도 우리 혜선이가 있으니까 더 좋아. 이모랑 영주 언니만 살 때는 이모가 걱정이 많았거든.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좋지, 영주야? 나는 혜선이가 와서 너무 좋아. 이제 혜선이랑 같이 학교도 가고 집에 올 때 같이 오는 거지? 그리고 엄마 오기 전까지 계속 같이 놀고. 맞지? 그럼 대신 동생이니까 영주가 잘해줘야 해. 동생 안 다치게. 당연하지. 엄마는 나를 뭘로 보고? 그래. 엄마는 우리 딸 믿지. 혜선아, 갑자기 많은 게 바뀌어서 힘들겠지만 우리 셋이 신나게 잘 지내보자. 이제 혜선이는 이모 딸이야.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혜선아, 이제 너는 내 동생이야. 이제 내 동생 괴롭히는 애들은 다 죽었어. 언니만 믿어. 이렇듯 모든 것이 무서운 저에게 두 사람은 기꺼이 생활 공간을 공유해줬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줬는데, 불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고 아무래도 아빠의 보살핌은 세밀하지 못했는데 이모는 꼭 저희 엄마처럼 저를 챙겨줬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닥친 현실에 잔뜩 주눅이 들어있던 저는 차츰차츰 다시금 활기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혼자만 있던 저에게 영주 언니는 아주 좋은 친구였어요. 둘 다 형제 없이 혼자만 지내서인지 싸울만 하고만 영혼의 단짝처럼 잘 지냈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이모는 참 뿌듯해 하셨는데, 언니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는 이모가 돈을 더 벌어야 한다며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했어요. 알고 보니 새벽엔 녹즙 배달을 하고 아침부터 초저녁까지는 작은 사무실 격리 업무를 본 뒤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고깃집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 곳에서 월급을 받아 이사도 가고 언니 학비도 내고 저까지 키웠는데, 그래서 이모는 뼈가 부서져라 일을 했어도 모은 돈은 없었어요. 그래도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엔 시장에서 파는 통닭을 사와서 우리끼리 회포를 풀었는데, 그때 이모가 맥주를 참 맛있게 먹던 모습이 어린 저에게 멋지게 보였어요. 하기사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마시는 술인데 너무 맛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고 그저 저를 받아준 이모와 언니에게 민폐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혼자 집에 있던 시간이 많았던 저는 자처해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저도 무언가를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긴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점을 이모가 참 고마워하면서 미안해 했는데, 그렇게 저까지 중학교에 가고 언니가 고등학교를 가면서 집은 더 힘들어졌어요. 결국 이모는 사무실을 그만두고 3교대 공장을 다녔고, 집에서는 부업을 하는 등 일을 쉬지 않았는데, 누가 봐도 무리하고 있는 이모를 보니 너무 불안했어요. 저희 아빠처럼 갑자기 잘못될까봐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학이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해서 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영주 언니는 학원도 가지 않는데 공부를 좋아했고, 심지어 잘했는데, 저는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까지 대학에 간다고 하면 이모는 기꺼이 그렇게 해주겠다며, 지금보다 더 무리할 게 뻔해서 그걸 볼 수는 없었죠. 그리고 영주 언니가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 대학에 붙고도 가지 못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는데, 언니는 괜찮다고 자기가 벌어서 늦게라도 간다고 했지만, 이모는 그날 혼자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그게 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언니는 1년 재수를 했고, 이모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서 1년 뒤엔 언니 등록금을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저는 대학에 갈 생각이 없고 돈을 벌고 싶다는 말을 꽤 진지하게 했어요. 그러자 이모는 너까지 그런 무게를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며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아니었죠. 이모, 나도 고민 많이 했어. 지금도 이렇게 고마운데 내가 대학까지 바라는 건 말도 안 돼. 게다가 나는 영주 언니처럼 공부도 잘하지 못하는 걸? 난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모도 지금보다 일 조금만 하고, 언니도 마음 안 졸이고 공부할 수 있고, 난 그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거야. 혜선아, 우리 혜선이 마음 이모가 너무 잘 알고 고마워. 근데 이모한테는 혜선이도 똑같은 딸이라서 혜선이가 그렇게 말해도 그러라고 할 수는 없어. 이모, 이건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해서 그러겠다는 거야. 나도 이모를 돕고 싶다고. 혜선아, 이모, 내가 정말 이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내가 언니처럼 공부라도 잘했으면 이런 말 안 한다. 그럼 나도 눈 딱 감고 이모한테 대학 보내달라고 해서 그 다음에 더 큰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근데 내 성적이 그건 아니잖아. 난 어차피 대학에 가도 지방대밖에는 못 가. 그럴 거 무리해서 뭐 하러 가?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돈을 벌어야지. 우리도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하고 그렇게 살자. 그게 내 꿈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이모 손을 잡고 더 활짝 웃었어요. 이모는 제 말과 미소에 울어버리고 말았지만 저는 진심이었죠. 이젠 여기가 우리 집이고 이모와 언니가 내 가족이니 가능하다면 제가 제 손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20살에 취업을 했고, 자격증이 있으면 뭐든 유리하다고 하길래 저녁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3번 이직 만에 제법 그럴싸한 회사의 사무직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빌어먹을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그 전까지 좋아하는 남자는 있었지만 제가 좋다고 다가온 남자는 남편이 유일했었죠. 그게 생각보다 싫지 않더라고요. 저 역시 누군가한테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많았기에 남편의 그런 마음이 좋았는데, 그렇게 남편과 진짜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도 남편한테 하게 되었고, 남편 역시 그리 풍족하지 못한 집의 아들이었지만 고아나 다름없는 저보다는 형편이 나았기에 저를 많이 안쓰럽게 생각했는데, 그래서였을까요? 제 사연을 모두 알게 된 남편은 그 후로 제 보호자를 자처했어요. 이모와 언니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좋은 사람 같다며 저희 만남을 축하해줬는데, 특히 이모가 남편에게 많이 고마워했어요. 우리 혜선이가 아직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해서 서툰 게 많지만
옆에서 잘 좀 챙겨줘요. 내가 참 착하고 마음이 여린데 상처 주지 말고 잘 만났으면 좋겠네. 라며 남편을 볼 때마다 어떻게라도 더 좋은 걸 먹이고 싶어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때 남편이 이모를 장모님처럼 생각하겠다며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죠. 결혼이라니. 사실 생각도 못한 일이었는데 남편이 너무 좋다 보니 결혼은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던 저는 결혼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이모가 저에게 2천만 원이 든 통장을 건네주더라고요. 이모, 이게 뭐야? 뭐긴 네가 이모한테 쓰라고 가져다준 생활비 모아둔 돈이야. 그러니까 이건 네 돈이지. 아니, 그 돈을 안 쓰고 모았다고? 왜? 이럴 날이 올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네가 밖에서 힘들게 번 돈을 이모가 어떻게 쓰니? 아까워서 못 쓰지. 그래도 이러는 법이 어딨어. 나는 이모를 돕고 싶었는데. 충분해. 아니, 차고 넘치지. 그리고 가족끼리 도울 일이 뭐가 있니? 그저 이모한테 너는 고맙고 대견한 그런 존재야. 네가 가져온 돈을 저금하면서 이모가 얼마나 많이 힘을 얻었는지 알아? 이건 돈이기 전에 혜선이 네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더 잘 썼어야지. 이게 뭐야. 그리고 이걸 주면 내가 좋다고 홀랑 받아서 쓸 줄 알았어? 이모는 정말 내 마음도 몰라. 모르긴. 이모 마음 같아선 여기에 돈 더 보태서 우리 혜선이 시집 잘 보내고 싶지. 근데 영주 공부도 아직 안 끝났고 이모가 그럴 여유가 없다. 대신 이거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걸로 너 시집 가. 그리고 이모가 열심히 벌어서 우리 혜선이 도움 필요할 때마다 도울 수 있도록 할게. 이모 믿지? 이모,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이미 이모한테 넘치게 받았어. 그렇게 말해주면 고맙고. 그러니까 이젠 시집가서 더 넘치게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아. 이모는 사실 영주보다도 혜선이 네가 걱정이었어. 우리 혜선이는 마음도 약하고 정에도 잘 흔들리는 아이잖아. 그래서 어디 나쁜 사람한테라도 이용당하지 않을까? 늘 걱정했는데 이젠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이모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아니? 이제 우리 혜선이 진짜 행복할 일 남은 것 같아서 이모가 너무 기뻐. 그러니까 혜선아, 꼭 잘 살아야 해. 꼭. 이모는 그렇게 말하고 또 목이 메어서 제 앞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이모가 준 돈을 받고 저는 남편과 결혼했는데요. 그때 남편이 자기가 모은 돈이랑 자기 집에서 도움을 받아 당시 4천만 원 빌라를 매매했는데 거기가 저희의 첫 보금자리이자 신혼집이었어요. 그리고 1년 뒤 첫 아들을 출산했고 곧이어 둘째를 낳았는데 더 이상 제가 회사를 다닐 수는 없겠더라고요. 시댁에서 따로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 두고 회사를 다니는 게 정말 쉽지 않았는데 결국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해줘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아마도 그때부터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되었던 것 같은데 둘이 벌다 남편 혼자 벌게 되니 저절로 주도권을 남편한테 뺏긴 것 같았죠. 개인적으로 쓰는 돈도 없는데 이상하게 눈치가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다 설상가상으로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남편이 정리해고 되었는데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집 대출금도 있어서 하루하루가 불안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집이라도 팔아서 가게를 하던가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집을 팔려고 하는데 뜻밖의 시댁에서 5천만 원을 해줄 테니
집을 팔지 말라고 했고, 감사하게 그 돈을 받아 저희는 삼겹살 집을 차렸는데요. 당시 시댁도 식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댁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장사 준비도 돕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며 가게가 잘 되기만을 바랬는데, 삼겹살집 특성상 점심보다는 저녁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 때문에 저녁 장사 때 가게에 나올 수 없었는데요. 하는 수 없이 아르바이트와 직원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바쁜 때는 시어머님이 저희 가게에 나오셔서 주방 일을 도맡아 해주셨지만 그걸 매일 바랄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애들과 있는 시간이 노는 건 아니지만 가게에서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을 남편 생각에 저는 늘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때부터 저희 사이는 예전 같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저를 챙기고 배려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같이 사는 자기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는 사람 정도로만 여기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때 여자로서 자신감도 없었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이모한테는 걱정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저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모랑 영주 언니한테도 이왕이면 잘 지내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부 전화를 주고받을 때면 저는 제 상황이 어떻든 잘 지낸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엔 나름의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후 이모한테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우선 영주 언니가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을 하더니 몇 년 뒤 변호사 형부를 만나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긴 했지만 이모도 꿈에 그리던 내 집 장만에 성공했는데, 요즘처럼만 살면 여한이 없겠다고 말하는 이모한테 걱정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진 않았어요. 더욱이 저도 결혼을 한 이상 남편과 아이들이 진짜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모와 영주 언니에게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점을 남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저를 좀 배려하고 챙겨주던 남편이 삼겹살집을 연 후로는 저를 은근 무시했는데, 거기엔 제가 친정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자기 집에서 돈을 지원받았다는 것이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런 남편과 시댁에 끌려다닐 뿐 제 주장도 잘하지 못했는데, 우선 아이들이 어리니 제 역할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 게 문제를 키운 셈이었죠. 저는 남편과 제가 확실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저를 자기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짐짝으로 생각했고, 급기야 명절이면 이모 집에 가고 싶은 저를 뻔히 알면서도 거길 왜 가냐며 귀찮아했는데, 그 일로 부부싸움도 여러 번 했어요. 아니, 부모님 집도 아니고 이모 집인데 거길 뭐하러 명절마다 가? 그냥 자기도 편하게 쉬어. 나는 이모한테 가도 편하게 쉬어. 거기 가면 오랜만에 이모도 보고 언니랑 형부도 볼 수 있으니까 가고 싶은 거지. 그리고 자기 집에는 명절 전날부터 가는데 우리 이모는 그것도 아니잖아. 누가 보면 자기가 이모님 친딸인 줄 알겠다. 그런 걱정은 친딸인 처형이 해야지. 그리고 전에는 몰랐지만 그 변호사라고 어깨에 힘주는 그 사람이 있어서 난 거기 더 가기 싫어. 너는 남편 체면은 생각도 안 하냐? 나는 정리해고당에서 고깃집이나 하고 있는데 자기네 친척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겠어? 무시는 누가 무시했다고. 그건 자기 자격지심이지. 자기가 먼저 그랬잖아. 우리 이모를
장모님처럼 생각하고 잘하겠다고. 그야 옛날 얘기지. 지금이랑 그때랑 마음이 같냐? 지금 나는 여유도 없고 명절 연휴라고 다 쉴 수도 없는데 애당초 이모한테 간다고 한 자기가 이기적인 거지. 알았어. 그럼 나만 애들 데리고 다녀올게. 그럼 되잖아. 남편은 저의 막무가내로 이모한테 간다는 말에 더는 틀을 달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냥 자기가 가기 싫을 뿐 제가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거엔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다행히 친정인 이모한테 가지 말고 연휴 내내 자기 집에 가서 시부모 챙기라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느 해부터는 시댁 차례가 끝나면 남편은 집에서 쉬다 가게에 나갔고 저는 애들 챙겨 이모한테 가게 되었죠. 이모, 나왔어. 그래, 어서 와라. 정서방은? 아, 이따 저녁에 가게 나간다고 나랑 애들만 왔지. 그래? 아휴, 정서방이 힘들어서 어쩌니. 지난 설에도 가게 연다고 너랑 애들만 왔잖아. 어쩔 수 없지. 동네 장사고 쉬는 직원이랑 아르바이트 셋 있으니 주인이 더 바쁘지. 저는 그렇게 이모에게 말하고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산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이모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언니와 형부가 오면 저도 어쩐지 남편이 옆에 없다는 것이 못내 서운했어요. 형부는 자상하고 또 개그만 뺨칠 정도로 재미있는 사람이었는데 거의 형부의 주도하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거든요. 거기에 저희 애들도 어찌나 예뻐하는지 저는 언니랑 이모랑 쉬라고 하시고 애들만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서 2시간 넘게 놀아주기도 하셨는데, 정말 그럴 때면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남편과 형부가 비교되어 은근 자존심도 상했어요. 형부 같은 사람이랑 사는 언니가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우울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이모가 저한테 따로 용돈도 챙겨주고 음식도 언니보다 더 많이 싸주면서 신경을 많이 써줬죠. 이모, 뭘 그렇게 많이 줘? 이모는 뭐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언니한테 더 싸줘. 에휴, 무슨 소리. 영준애는 집에서 밥도 잘 안 먹는데, 그리고 애도 없는데 지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아까 보니까 우리 서준이랑 하영이가 이모 반찬을 잘 먹던데. 이거 전부 가져가서 먹어. 밑반찬 많으면 네가 좀 편하잖아. 정서방도 챙겨주고. 고마워 이모. 매번 이렇게 신경 쓰게 하고 미안해. 미안할 일도 많다. 이모는 너한테 이렇게 바리바리 싸줄 때가 제일 행복해. 영주 그건 내가 뭘 준다고 하면 싫다고 칠색팔색을 하는데 얼마나 미운 줄 아니? 그야 언니는 이모가 고생하니까 그렇지. 아이고, 이런 고생은 사서도 해. 내가 내 새끼 챙기는데 이깟게 뭐가 힘들어? 걔는 자식을 안 낳아봐서 너나 나 같은 사람 이해 못해. 그렇게 말하지 마. 언니 지금 임신 안 돼서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그래, 그건 좀 안쓰럽긴 해. 그래도 저 성격에 애까지 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걱정이다. 우리 혜선이처럼 야물지가 못해서. 이모는 그냥 쟤들은 지금처럼 지들끼리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야. 솔직히 영주 쟤가 엄마 상은 아니잖아. 그냥 둘이 나중에 우리 서준이 하영이 크는데 좀 보태주고 자식처럼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럼 혜선이 너랑 정서방이 좀 덜 힘들잖아. 이모는 우리 애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행여 언니나 형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알겠어. 좌우간 언니 생각은 엄마인 나보다 네가 더 끔찍하다. 그래서 영주가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나 보다. 이모는 이렇듯 제가 마음이 상할까 마음에도 없으면서 친딸인 언니보다 저를 더 챙기려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아는 저는 하루라도 더 빨리 잘 돼요
이모에게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부모는 자식의 효도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이모가 갑자기 폐암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도 폐암이셨거든요. 그리고 예후가 좋지 못한 게 이모가 자각하지 못하고 말기가 다 되어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건데,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해도 살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야 우리 이모가 남들처럼 편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야속하게 이모가 행복한 꼴을 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런 무의미한 수술로 돈을 날리느니 이모는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그때 이모랑 영주 언니가 엄청나게 싸움을 했죠. 엄마는 지금 이 판국에도 돈 걱정을 해? 돈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나는 네 돈도 아까워. 수술해서 산다고 보장도 못하는데 비싼 수술을 뭐하러 하니? 나는 그냥 지금처럼 일상생활 하다가 조용히 갈 거야. 누구 맘대로 가. 엄마가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게 내가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 그럼 남은 나랑 혜선이는, 남은 우리가 얼마나 죄책감을 갖고 살지 엄마는 걱정도 안 돼? 니들이 왜 죄책감을 가져?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건데. 그럴 필요 없어. 이건 순전히 내 판단이니까. 엄마. 시끄러워. 그리고 옛날에 엄마가 너한테 혜선이 이야기 해둔 거 기억하지? 엄마 없으면 네가 나 대신이라고. 혜선이 챙겨라. 혜선이는 내 딸이고 네 동생이야. 엄마는 지금 그 소리를 나한테 하고 싶어? 왜? 아주 죽을 날 받았다고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내지. 너 진짜 이렇게 삐딱선 탈 거야?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아픈 나야. 나라고 뭐 죽고 싶은 줄 알아? 그러니까 살라고. 돈이고 나발이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지푸라기도 잡게 뭐라도 하자고. 언니는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방방 뛰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병실 밖 복도에서 모두 보고 들은 저는 앞에 나설 수도 없어 복도에서 숨죽여 눈물만 흘렸는데요. 그렇게 버티던 이모는 고집대로 수술도 받지 않고 병원과 집으로 가다 세상을 떠났어요. 다행히 큰 고통 속에서가 아닌 조용히 잠을 자면서 마지막을 맞았다고 했는데, 언니의 소식을 듣고 저는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곧장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장사 준비를 다 해놓고 오겠다며 저에게 먼저 가 있으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그날 저녁 손님이 너무 많아 가지 못하겠다며 다음 날 일찍 오겠다고 연락을 하더군요. 사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정신도 차릴 수 없을 만큼 힘든 저랑 언니 때문에 고맙게도 형부가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해줬는데 남편은 자기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오지도 않고 있으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동네장 사인 만큼 언니와 형부는 이해해야 한다며 괜찮다고 저를 챙겨줬는데 남편은 다음 날도 장례식에 오지 않았어요. 오후 늦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자기가 어제 너무 힘들어서 늦게 일어났다고 했고 오늘은 정말 갈 거고 거기서 날 새고 발인까지 함께 할 거니 장사 준비 다 해놓고 오후 늦게 오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남편은 다음날 아침까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저희 아이들을 맡아줬다는 핑계로 이모 장례식에 오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돈이면 내가 어떡하든 참석하는데 이모 장례식에 우리까지 그럴 필요가 뭐 있니? 나는 네가 부탁한 네 애들 봐주니까 그냥 그걸로 퉁치자. 그러니 괜히 서운해하지도 말고 내 아들 바가지 긁지 마. 알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아들은 장례식 내내 오지도 않았는데 바가지를 긁지 말라니 오만청이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장례식 3일차 아침, 발인을 위해 화장터를 출발하는데 그때부터는 남편은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하는데 속에서는 천불이 올라왔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언니도 형부도 저에게 괜찮다고 하지 않았는데 형부가 그러셨어요. 정서박 오면 내가 아주 홍구멍을 내야지. 이렇게 처제 혼자 힘든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럼 써? 아무리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하다지만 자기 가족보다 더 중요해. 나는 처제만 싫다고 하지 않으면 아주 무섭게 혼내줄 생각이야. 라고 하시는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형부가 괜히 오버하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 마음이 불편할 걸 알고 일부러 그랬다는 걸요. 그리고 끝내 발인이 끝나고 나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던 남편은 집이 아닌 가게에서 볼 수 있었는데 저를 보고 살짝 놀라는 듯 싶더니 이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태어난 얼굴을 하더군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온다며. 가려고 했지. 근데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걸 어떡해. 동네 장사는 신용이야. 주인인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로 티가 나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그럼 처음부터 갈 생각 없다고 했어야지. 왜 온다고 사람 희망 고문해? 내가 3일 내내 당신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그럼 또 네가 지랄할 것 같으니까 그랬지. 아무튼 나 장사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자기는 우리 집에 가서 애들 데리고 집에나 가 있어. 3일 내내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가는 길에 돈 30만 원 정도 찾아서 봉투 만들어 드리고. 저는 남편의 뻔뻔한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금 몰려오는데 일단 아이들은 찾아와야 하니 남편 체크카드에서 돈 30만 원을 찾아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죠. 아우, 왔니? 왜 이렇게 늦었어? 나는 점심때쯤이면 올 줄 알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그이랑 얘기 좀 하느라. 왜? 네 이모 장례식에 안 왔다고 바가지 긁으려고? 네. 아무리 그래도 처가에서 상이 났는데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다 먹고 살려고 그런 건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내 아들을 잡니? 네 이모도 다 이해할 거다. 그렇다고 꼴랑 30만 원으로 입을 닦다니 너도 참. 죄송해요. 어머니 말대로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애들 데리고 지금 바로 갈게요. 뭐? 바로 간다고? 이렇게 된 거 밥이나 먹고 가. 어차피 너 애들 데리고 가면 네가 밥 해야 하잖아. 거기서 하던 여기서 하던 똑같은데. 이왕이면 여기서 하고 네 시아버지 오면 같이 먹자. 어머니는 지금 저를 보고 저녁상 차리라는 말을 하고 싶으세요? 저 지금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애들도 하루 더 부탁하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서 데리러 온 거고요. 그동안 저희 애들 봐주시느라 고생한 건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머, 얘가 장례식장에서 뭘 잘못 먹고 왔나?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니? 막말로 네가 우리 아니었으면 어떻게 밥을 얻어먹고 살아? 은혜도 모르는 것? 네, 저 그게 은혜인지 족쇄인지 모르겠고요. 그런 공치사 하고 싶으시면 어머니 아들한테 하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저는 저를 한창케 여기는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기죽지 않고 제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혈압이 올랐다는 듯 뒷목을 잡고 주춤하셨는데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하고 택시를 잡아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3일 만에 집에 온 저는 정신없이 집안을 치우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제가 없었다고 집이 난장판이었고
특히 주방과 욕실, 화장실 상태가 나빴는데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바쁘게 몸을 움직이고 청소를 하다 보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청소에만 집중했는데 그러던 중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애들이 있던 것도 아닌데 남자 한 명이 집안을 이렇게나 어지럽혀 놓는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침실을 치우며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저와 남편이 쓰는 침대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망측한 물건이 나왔는데 안방 화장실에서는 스타킹과 제 것이 아닌 귀걸이 한 쌍이 저 보란 듯이 세면대 위에 올려져 있더군요. 저는 온몸이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가 슬퍼하고 정신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시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는데 저는 그 길로 증거들을 가지고 남편을 죽일 듯 가게로 향했어요. 그리고 가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게가 아닌 남편의 차로 향했는데요. 분명 차에도 증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뒤졌는데 지난 3일 차 안에서 두 년놈이 나눈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더군요. 오빠, 근데 우리 이래도 돼? 오빠네 와이프 이모 장례식이라며. 이모잖아. 그리고 이모면 어떻고 장모님이면 어떠냐? 이렇게 3일 동안 마누라도 없는 천국에서 우리 수진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데. 뭐야, 오빠 진짜 나쁜 남자구나? 오빠 와이프는 오빠랑 나랑 이렇게 바람 피우는 줄 알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할 수나 있겠어? 지가 나 아니면 누가 있는데. 믿고 있던 이모까지 죽었으니 더더욱 나한테 기어오를 수도 없지. 너는 오빠만 믿어. 뭐야, 그럼 이혼은 언제 할 건데? 난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 좀만 기다려. 오빠가 적당한 시일에 싹 다 정리할 거니까. 우리 애기는 오빠한테 시집 올 준비나 하세요. 알겠어. 근데 난 애들은 못 키운다. 애들도 마누라랑 같이 보내야 해. 당근이지. 걱정일랑 하지 말아요. 이것들이 아주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더군요. 하기사, 그러니 누군지 모르지만 그 내언녀는 지 흔적도 깨끗하게 치우지 않고 제 집을 나갔는데 저딴 남자 갖고 싶으면 너나 가지라고 할 참이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 메모리도 떼어와 챙기고 저는 곧장 가게에 들어가 직원들과 손님들 많은 가운데 남편에게 개망신을 줬는데요. 사람들 들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저 인간이 와이프 처가 장례식 가 있는 3일 동안 딴 년이랑 바람나서 장례식장도 안 오고 부부 침대에서 이딴 짓이나 했어요. 라며 집에서부터 챙겨온 더러운 물건들을 남편 면상에 집어 던졌는데 손님들과 직원들, 아르바이트생까지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제가 챙겨온 물건들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고 거기에 술을 마신 손님들은 대놓고 남편한테 쌍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남편 얼굴이 분노에 시뻘겋게 변했어요. 그리고 한 여자가 유독 어쩔 줄 몰라하며 도망갈 곳을 찾았는데 딱 봐도 저 여자가 내 남편과 붙어먹은 년이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를 향해 걸어가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 여자는 저희 남편한테 달려가 안기며 오빠! 하며 도와달라고 했는데 참 기가 막혔어요. 결국 적반하장이라고 남편이 모든 손님을 쫓아내듯 내보내고 저한테 불같이 화를 냈어요. 자기 오늘 공친 건 순전히 저 때문이라며 저더러 책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책임을 지냐며 똑같이 화를 냈는데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나 너 몰래 바람 피웠다. 나 미스김 사랑해. 사랑해서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데 그럼 어떡해? 아, 그래서 기회를 봐서 나랑 애들 싹 다 정리하고 전현이랑 새장가 들려고 했어? 여기에 아주 잘 녹음되어 있더라. 그건 또 언제 챙겼냐? 아이씨, 블랙박스 챙긴다는 걸. 그래서 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너 정말 추잡하다. 내가 이모 장례식장에서 슬퍼할 동안 너는 전현이랑 뭐 했어?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모 장례식에 내가 왜 가야 하는데? 내가 네 이모 사위도 아니고 니네 이모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난 갈 이유가 없었고 마침 집도 비었으니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있었을 뿐이야. 억울하면 이혼해. 나는 언제든 환영이니까. 너 정말 쓰레기구나. 그래, 나도 너 같은 거랑 더는 부부를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래, 잘 됐네. 근데 너도 알지? 내가 가진 게 빚밖에 없다는 거. 위자료, 양육비 그런 거 하나도 못 주니까 챙길 수 있는 거 챙겨서 네가 알아서 나가. 아, 애들 꼭 데리고 가라. 버러지만도 못한 더러운 새끼. 네가 그런다고 내가 네 뜻대로 할 줄 알아? 형부한테 얘기해서 너랑 전현 뽑아먹을 수 있는 하나까지 다 뽑아먹을 거야. 각오해. 그렇게 저는 그놈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언니는 형부와 함께 저희 집에 도착했는데요. 형부는 가장 먼저 저에게 달려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다독여줬는데 같이 왔다는 언니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형부에게 말했더니 언니는 그놈을 잡아 가만두지 않겠다며 곧장 가게로 향했다고 했는데 언니는 끝내 두 연놈의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 가게를 뒤집어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 난리에 저랑 형부는 경찰서로 향해야 했는데 저희 언니는 경찰서에도 성난 황소처럼 남편과 남편의 내언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였어요. 결국 경찰들 손에 유치장까지 들어가게 된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따라 참고 있던 눈물을 모두 쏟아버렸어요. 다행히 변호사인 형부가 경찰들에게 이야기를 해 일단 합의하는 조건으로 언니를 데리고 나왔는데 남편이 폭행과 영업방해 모욕죄로 언니를 고소하겠다고 개거품을 물더군요. 그러자 형부가 할 수 있으면 다 해보라고 자기는 뭐 가만히 있을 것 같냐며 너나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땐 형부가 든든했어요. 그리고 가진 건 빚밖에 없어서 돈 한 푼 줄 수 없다던 남편에게 형부는 가장 먼저 이혼 소장 접수에 이어 남편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넣었는데 실제로 이혼 소장을 접수하자 남편 놈이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를 처분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빚이 많아도 재산은 재산이니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한 것 같았는데 이걸 예상하고 형부가 미리 조치를 취한 거죠. 그 덕에 매매 직전 남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증거도 빼박이었고 부모와 다름없는 가족의 상을 치르는 동안 일어난 부적절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로 저는 비교적 아주 빨리 이혼이 성립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놈의 항소심을 함께할 변호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별도로 낸 저는 그 여자한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여자도 돈 없다고 배를 째길래 통장 압류를 걸었더니 그 다음날 바로 제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됐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혼자가 된 저는 이모의 집에서 아이들과 머물고 있었는데 영주 언니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찾아왔죠. 제가 워낙 이혼 때문에 경황도 없고 정신도 없어서
차마 이모의 유산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며 자기가 이미 처리한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언니가 내민 뜻밖의 서류들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혜선아,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가 살아생전 네 걱정을 많이 했어. 그건 너도 알지? 아마 이것들을 내가 아닌 혜선이 너를 위해 엄마가 남겨주려고 했던 것 같아. 이 집이랑 엄마 통장에 있는 돈들, 이거 다 혜선이 네 앞으로 해놓으려고. 언니, 아니야.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다 가져? 그럴 순 없어. 난 친딸도 아니잖아. 야, 네가 친딸이 아니면 누가 친딸이야? 나랑 너는 엄마한테 똑같은 친딸이었어. 그래서 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너 이혼해서 당장 애들이랑 살아야 하잖아. 그딴 놈 보란 듯이 잘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래도 내가 어떻게... 언니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 설마 내가 너한테 다 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챙겼겠니? 난 나대로 챙긴 게 있어. 놀랐는데 엄마가 땅도 좀 있더라고. 나는 그거면 돼. 나중에 땅값 오르면 그때 가서 딴 말하지 마라. 언니. 아, 그리고 엄마가 노년에는 가게를 하나 하고 싶었는지 집이랑 멀지 않은 곳에 작은 가게도 매입해놨더라. 그거 너 해. 너도 먹고 살 돈을 벌어야지. 애가 둘이나 있는데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그렇다고 내가 그 많은 걸 다 갖는다고?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 이건 엄마의 뜻이기도 하고 나랑 네 형부의 뜻이야.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말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언니 불임 판정받았다? 사실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인정할 수가 없었어. 내가 왜 남들 다 갖는 애를 못 가져.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네 형부랑 얘기해서 깔끔하게 포기했지. 우린 둘이 지지고 볶고 친구처럼 건강하게 늙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젠 네 애들도 너만의 애들이 아니야. 우리 애지. 난 내 조카들 아낌없이 줄 거야.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다 해줄 거라고. 너 언니 욕심 많은 거 알지? 저는 언니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그래서 대답 대신 언니를 꼭 끌어안아줬어요. 그리고 이젠 우리 둘이 서로를 챙기며 잘 살자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언니가 하자는 대로 저는 분에 넘치는 이모의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형부가 변호사니 참 이래저래 도움만 받던 저였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저는 이모 집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는데 이모가 매매해 놓은 가게에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 이모라면 어떤 걸 하고 싶었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평소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했던 이모 생각이 떠올라 예쁜 소품 가게를 차리기로 했는데요. 한켠에는 작은 테이블 2개 정도 놓고 카페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는 언니와 형부 덕에 저는 해외 소품도 싸게 얻을 수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스마트 스토어 샵도 함께 운영을 하니 혼자서 그럭저럭 아이들을 키우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벌게 되었죠. 무엇보다 빚이라는 게 없고 가게에서 나갈 것만 빼면 모두 순수익으로 남았는데 예전에 남편이 삼겹살집을 할 때에 비하면 수입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호기롭게 저랑 이혼했던 남편은 끝내 빌라를 팔아 저한테 3분의 2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해야 했는데 그 덕에 사랑하는 내언녀에게 비굴하게 차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뻔뻔하게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는데요. 남편 놈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파트에서 살고 가게까지 하고 있으니 꽤 충격을 받은 얼굴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나랑 이혼하자마자 이렇게 잘 살아?
설마 너 일부러 나랑 이혼한 거야? 혼자 다 독식하려고? 일부러? 왜? 내가 독식하려고 당신 바람 피우게 했다고 하지? 어디서 뻔뻔하게. 그래,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상하잖아.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잘 살아? 이모님이 죽으면서 유산이라도 남긴 거야? 그래, 네가 그렇게 안 챙겨도 된다고 했던 우리 이모가 나한테 이만큼이나 남겨준 거야. 그 덕에 이렇게 너 없이도 내가 우리 애들이랑 잘 사는 거고.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지. 유산이 있었으면 나한테 재산 분할을 받아갈 게 아니라 내 몫을 떼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내 몫? 너 진짜 뻔뻔하구나. 여기에 네 몫이 어디 있는데? 네가 우리 이모 살아생전 뭘 얼마나 했는데? 아니, 이모님이 자기 혼자 쓰라고 이것들을 전부 남겼겠냐 이 소리지. 아니,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으면서 왜 한 번도 우리를 안 도와준 거야? 아니다. 조카인 자기한테 이 정도 남겼으면 처형은? 처형한테는 얼마나 남긴 거야? 거긴 친자식이니까 더 남겼지. 제발 좋은 말로 할 때 꺼질래?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당신이랑 나 아무 사이도 아니야. 친권, 양육권 전부 내가 가져왔으니 애들도 자기랑 상관없어. 어떻게 그러냐? 내가 생물학적 아빠인데. 그리고 내가 여기 온 건 자기랑 애들이랑 합치려고 그런 거야. 그래도 조광지처가 낫더라고. 그녀는 인성이 썩었어. 단문만 쪽 빨아먹고 나쁜 년이야. 그래, 아주 천생연분이었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한테는 나보다 그런 후진 여자가 더 잘 어울려. 조강지처 좋아하네. 난 이제 당신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 다시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지금 당장 안 꺼지면 영업방해로 스토커로 경찰 부른다. 아이고, 아주 돈 좀 있다고 사람이 달라졌네. 그래, 불러. 내가 뭐 그런다고 무서울 줄 알아? 나야말로 좋은 말로 할 테니 지금 당신 받은 재산에서 나 반 주던가 아니면 재결합하자. 이 가게 싹 밀고 호프집 하면 되겠네. 저는 혼자 배짱 튕기는 그놈 보란 듯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형부한테도 곧장 전화를 걸었는데 그놈이 제가 형부한테 전화를 걸자 눈이 왕방울만해지더니 제 전화를 뺏으려 했는데요. 그렇게 한 5분 칠랑이를 하니 경찰차 소리가 났어요. 그러자 아이씨 하며 그놈이 주랭랑을 쳤는데 멀리 가지도 못하고 경찰한테 붙잡혔죠. 그리고 형부가 곧이어 경찰서로 도착해 일단락했고 이를 근거로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해줬는데 그 후 그놈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니 말로는 형부가 법 말고도 더 강력한 조치를 해뒀다고 이젠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 이상을 알면 다친다며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다행히 아이들도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은 아이들이 아빠를 찾거나 왜 엄마와 아빠가 이혼했는지 궁금해할까 저는 나름 마음의 준비를 하며 지냈는데 애들이 제 생각보다 빨리 철이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힘든 엄마의 모습을 모두 보았기 때문에 무조건 엄마를 위해주는데 왜 엄마들이 애를 보고 산다고 하는지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이젠 이모와 이모부도 있어 저희 5 식구들이 똘똘 뭉쳐 살고 있는데요. 언니는 평소 키우고 싶었던 골든 리트리버라는 강아지를 자식처럼 키우기로 했다는데 아이들이 그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덕분에 강아지 보고 싶다며 주말이면 이모 집에 놀러 가고 싶다고 하는데 요즘은 엄마인 저보다 이모네 강아지 장군이를 더 좋아해요. 뭐 덕분에 주말에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데 언니가 즐기라며 애들을 맡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강아지 때문에 마당 있는 주택에 살아야겠다며 집을 구했는데
저희 동네예요. 덕분에 밤이면 저도 언니랑 형부랑 맥주도 마시고 예전보다 더 끈끈하게 지내고 있는데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아마도 이모는 저랑 언니가 이렇게 살길 바랬겠죠. 유독 이모가 많이 보고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저는 가끔 시간 날 때면 옛날에 이모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려요. 이모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고아원에 가야만 했던 어린 날의 저를 떠올리면 여지없이 가슴이 울컥 해오는데 그때 이모는 무슨 마음으로, 아니 어떤 용기로 저를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을까 생각해 볼 때가 많은데요. 이제 어른이 되고 또 엄마가 된 저이지만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기 엄마의 사랑을 친척인 저와 기꺼이 나눈 언니에게도 새삼스럽게 고마운 마음 투성인데 앞으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생 잘하며 이 고마운 마음을 보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아이들에게도 아빠의 빈자리 따위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인데요. 제가 이 마음을 평생 잃어버리지 않도록 많은 응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이에요. 너무 어릴 때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이라 그리 많이 길어졌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저는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따르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